자, 그러면 이제 그 164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자료 1번은 이제 연료실 기수에 적혀 있는 그 김종직의 조의 제문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요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서 이제 자료 2번을 보면 김종직에 관련된 이제 연산군 일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김종직은 초야에 미천한 선비로 세조 때 가고에 급제했다. 성종 때 발탁되어 경영에 두어 오랫동안 시종의 자리에 있었다. 형조 판서에 이어 은총이 온 조정에 기울이게 됐다. 병원으로 물러나게 되자 성종은 소재의 관리하여금 특별히 미국을 내어주어 그 연한을 마치게 했다. 그의 제자 김일소는 천수한 사초에 부도한 말로써 선왕조의 일을 거시듯 기록하고 또한 그의 스승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씻었도다. 요때 이제 조의제문이라는 것을 여기 있죠. 여기 조의제문을 씻었다. 성왕조의 일은 뭐와 관련된 것이죠? 그 세조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조의제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자료 3번은 이거 이제 폐비 유시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무호사와 관련된 그 내용이 이제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4번도 이제 무호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번도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연산군의 패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산군이 그 당시 패비 윤씨하고 이제 뭐냐면 대립관계에 있었던 그 당시 이제 그 성종 당시에 그 두 명의 후궁이 있었어. 그래서 그 후궁의 자식이 봉황군하고 안양군이거든요. 근데 얘를 이제 한밤에 불려가지고 그 전에 이제 그 두 명의 후궁, 선종의 그 부인 후궁을 그냥 고문을 해. 그리고 나서 거기에 들불 씌워가지고는 그 안양군하고 봉황군을 이제 그 아들들 불러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패라. 그걸 이제 시킨 거야. 그래서 한쪽은 이제 맞아서 죽고 한쪽은 패지 못하고 막 울고 있다가 근데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도 아주 엽기적인 행위죠. 근데 그 당시에 그 효를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가 거의 패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연산군은 완전 사이코? 그런 그 기질이 있었죠, 약간. 예,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자료 6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윤형로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윤형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연산군을 패하는 중종반정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시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굳이 제가 언급을 안 해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맥락이 그렇게 이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료 7번을 이제 보면 중종실록에 있는 거거든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요번에 기출문에 나왔었던 건 사료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기출에는 지금 조광조는 빠져 있고 요것만 돼 있어. 김정, 김식, 김구. 이제 사료 왜곡을 시켜놓고 이게 문제를 냈는데 자, 조광조는 넣으면 이게 뭔지 다 알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뺀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홍보파들이 조광조 일파들을 이제 뭔가 처단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갖고 그때 명분을 댔던 것을 이제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서로 분당을 맺어서 자기의 붙은 자를 청구하고 요 청구가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요 청구를 현량가라고 써도 답은 맞게 해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청구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 자를 배척하여 성세를 서로 의존하여 권유 자리를 차진하고 여기까지 첫 번째고 이거 너무 베타 두고 놓았다. 분당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후진을 유인하여 개격함으로써 개격이 버릇이 되고 국론 조정을 날로 그렇게 했다. 두 번째 이유죠. 후진들을 양성해서 국론을 분열시켰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일을 이제 뭐냐면 명분을 해가지고 뭐죠? 이 조광조 일당을 쳐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자료 8번을 보면, 이 자료 8번은 이제 중종실록에 있는 내용인데,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중종이 밀지를 내려가지고 홍구대신들에게 밀지 내고 살인들 쳐내는 내용 있죠? 요 내용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임금이 이제 밀지 내용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정의 임금이 이르기를 나라의 정서는 조정이 있어야 되고 조정이 대신해야 하고 대간이 부족한 것을 보완할 뿐이다. 근데 최근에는 정사가 대간에 의해서 우리 왔다 갔다 한다 자지우지.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 이걸 다시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이거죠. 대간 여기 그래서 요 들어갈 말이 쓰시오 라는 말이 예전에 나왔죠. 요때 대간을 장악했던 무리들은 누굴까요? 조광조죠. 조광조. 예, 그래서 요 조광조 관련된 내용이 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 읽어버리면 시간이 가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기출 앞부분이 기출 사료가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9번을 보면 이거는 을사사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을사사. 그래서 이제 대운과 소윤에 관련된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고 그래가지고 밀지를 내려가지고 그 당시 그 소윤이 대운을 쳐냈다. 민정하고가 요 내용들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 9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자료 10번 내용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갖고 한번 이제 받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는 이제 정치사 이제 조선전기 정치사 끝났고 경제사 이제 부분을 볼게요. 경제사. 자, 조선전기 경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가전제도죠. 가전제도가 한 3-4번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가전제도를 이제 보고 좀 넘어갈게요. 자, 중세 우리나라 토지 소유가 갖는 기본적 특징은 토지의 사적 소유권 위에 수조권이라는 또 하나의 토지 지배권을 중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죠. 토지 운영 방식이 하나가 수조권을 매개로 한 거와 그 다음에 소유권을 매개로 한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조권을 갖다 바치는 사람은 정객이죠. 그리고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통 지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은 이제 없어갖고 그 지주의 땅을 뭐냐면 있는 사람들 빌린 사람을 소작인이라고 하죠. 소작인. 그래서 수조권하고 소유권 두 가지의 운영의 원리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유권의 범위가 점점 커지고 수조권의 것이 나중에는 점점 축소돼서 나중에 명종 이후 때는 이제 거의 국유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자치를 감추게 되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적 소유권에 입각한 지주전호제, 그 다음에 수조권에 입각한 전주정득제 이런 관계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서로 신분제도와 연결되면서 가전제도가 운영됐다. 그러면 가전제도를 볼게요. 가전은 일단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전법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가전의 원래 의미는 신하가 그러니까 관료가 그 당시 자신들의 어떤 일을 했잖아. 일을 수행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 공짜로 일을 하지 않죠. 그러면 뭔가 경제적인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줬던 것이 가전이에요. 가전에 그래서 이것이 제도화되기 고조시대 때 무슨 제도 나타나죠? 전시가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가전법이나 그 다음에 세조 때 실시한 직전법 이렇게 이제 나타난 제도죠. 그리고 이제 그 신하들에게 그 어떤 근데 반대국보를 제공한 거는 토지의 수조권 가전뿐만 아니라 뭐도 이제 같이 제공했냐면 그 당시 녹봉도 같이 제공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가전제도가 왜 나왔냐, 가전법이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전제도는
고려 말기 때 수조권 확보를 둘러싸고 신구 관료 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수조권자의 납조자, 즉 양반 관료자층과 그 일반 농민층사의 수조 납조에 둘러싼 대립 항쟁 등 사전 문제를 처리하고 그런 선상에서 그 국가재정 확충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토지 분급제도다. 그러니까 그 공양한 3년에 만드는 가전제도에 뭐가 나와 있어요? 목적, 그 다음 배경 이렇게 나오죠. 앞부분 배경이고 이 배경을 바탕으로 해갖고 국가재정을 확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이때 토지 분급이라는 것은 뭘 분급해 주는 거죠? 수조권을 분급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전은 국왕하고 이제 신하 간의 어떤 군신 관계를 매개하는 물적 조치죠. 그리고 이때 이제 핵심은 지배층이고 통치자인 사와 피지배층이고 생산 농에 대해서 이제 행하는 그러니까 통치자인 사가 그다음 피지배층이고 생산층인 농민에 대해서 행하는 지배와 수치를 정치적 경제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가전의 의미를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가전의 수전자는 누굴까요? 대부분 사대부들이죠. 그래서 국왕과 국가가 가전을 분급할 때 사대부 양관들 요구한 것은 충성을 다하는 신료로서 직역 봉공이다. 내 밑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거 이후로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신료의 충성은 통일의 권력의 종속의 불가피한 요소다. 통일 권력의 실현치는 사방의 근본인 왕실, 또 경업을 보장한 기정과 왕실 병부는 주군의 평생 9년제다. 조선의 가전은 이해일치시켜 지급했다. 경기의 가전을 지급한 것은 절급하여 지급해서 사대부에 거경하게 하고 외방 주군의 군주를 설치한 한량간을 왕실의 번호 삼았다. 그래갖고 이제 가전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는 격용수기. 그래서 격용수기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그 서울에 와서 자기 조선 왕조에 복무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가전을 지급했고요. 이들은 주로 경기에 있는 땅을 지급했어. 경기 있는 땅. 두 번째로는 한량풍관들에게 지급했죠. 한량풍관.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한량풍관들에게 지급했는데 이때 뭘 지급했냐면 군전을 지급했어요. 예전에 한번 말한 것처럼. 군전은 고조시대 때도 지급된 건데 군전은 뭘 지급했을까요? 이건 수조권을 설정해 줬지만 실제로 뭘 지급한 거죠? 면세권을 지급한 거야. 그래서 자기의 토지에서 일정 부분 5개월, 10개월을 군전을 설정해서 수조지를 설정해 줬는데 이건 꼭 면세권을 설정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역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냐면 그에 합당한 그에 합당한 토지를 지급한 거죠. 첫 번째는 거경수의를 하는 조선 왕조에 복무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전을 지급했고, 그래서 가전법 두 번째는 한량풍관들에게 군전을 지급해서 이들이 이제 면세전을 이제 지급했고요. 이때 명분은 너희들이 돌아오면서 왕실의 변을 쓰다. 돌아가면서 이제 군역을 담당해라. 이런 거고, 세 번째는 직역을 담당한 모든 그 사람들에게, 그 외의 사람들에게 지급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제일 손해받는 계층은 어딜까요? 가전법 시장에서. 지방 한량풍관들이 제일 손해를 봤어요. 왜냐면 예전에 군전을 지급받았으면 모든 면세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본전이라는 것도 사전의 가사나 이런 거는 인정하지 않죠. 오직 뭐만 인정해? 토지 소유권만 인정하는 가운데 그 본전 안에서 군전의 일부분만 면세 혜택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것도 잠시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이 군전도 없어지죠. 왜냐하면 양인계병제가 확립되니까 태종 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군역에 동원되는데 너만이 왜 혜택 받으면서 군역에 동원되냐? 형평성 안 맞다. 그래서 없어져. 사문화돼버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해 주시고, 요때 군전은 뭘 주는 거다? 수조지를 주지만 실제로는 자기 토지에 수조지를 설정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면세전이죠.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경기사전의 원칙 있잖아요. 경기사전의 원칙은 뭐예요?
사전은 어디에만 분배받아야 된다? 경기 지역에만 분배받아야 돼. 그 원칙에 어긋난 거 아니냐. 근데 이성계가 이제 가정법을 실시할 때 예의 조항을 뒀죠. 요 군전은 제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해사항이야. 이 군전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가정법은 수조지의 재분배는 기본적으로 설정됐지만 그 외에 또 여러 토지도 줘요. 그래서 이제 왕실을 운영하는 그리고 그런 토지도 주고 그다음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사원전도 지급하죠. 사원전. 조선시대에도 사원전이 있었어. 그래서 억불 승유 정책 때문에 사원전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불교의 역할이 계속 남아 있었죠. 유교는 내세를 간장하지 못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왕실 사찰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왕실 사찰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원전을 줬다. 물론 고려시대 때 사원전보다는 좀 낮았죠. 이 규모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처럼 그 직역을 담당한 관리는 아니지만 통관직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도 이제 국가를 위해서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면 토지를 지급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도 이제 줬어요. 그래서 뭐 향리, 영리, 군장 뭐 등등등 이런 왕실과 일반 행정 사무 등등등에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좀 지급했다. 그래서 항리도 외역전을 지급했죠. 물론 이거는 이제 태종 때 얘기니까 이제 그거 나중에 향리에게 줬던 외역전은 언제 폐지됐어요? 세종 때 폐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있고 가전은 양만 관료된 경제적 보장을 위해 18가를 구분하여 현임과 퇴임을 막론하고 10개월에서 100개월을 지급했으며 경기 지역에 국한되어 분급됐다. 이걸 무슨 원칙이라 하죠? 경기 사전 원칙. 그래서 사전 경기의 원칙, 이걸 거꾸로 써놨네, 여기는. 하여튼, 경기 사전 원칙, 사전 경기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자, 중앙 권력의 통제를 목표로 한 거다. 왜냐하면 고려시대 때는 외방에 그 사전이 많았죠. 예. 그래서 기내 구분조보다는 외방 사전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삼도일 때나 그런 데 많으니까 국가의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경기 지역에서만 사전을 둬라. 그래서 국가 통제하겠다. 겉으로는 왕실을 이제 뭐냐면 수기한다는 그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고려시대처럼 대농장 있죠. 대농장 확산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 군전은 그 무직력 한량간들 그러니까 이제 직역은 없고 그냥 그 동정진, 건고직 같은 명예직만 갖고 있는 한량간들에게 5개월에서 10개월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본전, 그러니까 자기 그 소유권 한도 내에서 이 본전 안에서 일부만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이렇게 뭐냐면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요거는 외방에 설정했어요. 아까 나처럼 이거는 뭐가 제외된다? 사전 경계 원칙이 제외되는 거지. 예상이죠. 자, 이런 토지 점유자들은 소유 경제권자 정객에게 전조부터 수확의 10분의 1, 1결당 30두를 이제 징수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걸 조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공민이 이상 세금도 내야 되잖아. 관료도. 그래서 거기에서 2두씩 세단 명목으로 그 국가에서 납부하게 돼요. 그래서 조라는 것은 그 정객이 걷는 걸 조라고 하고요. 전조.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2두씩 이렇게 징수하는 걸 세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조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 조세라는 말이 이제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게 확실히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나 이제 그 밑에 보면 실제로는 이제 수확량은 이거는 원칙일 뿐이죠. 그렇지만 이제 뭐 초과 같은 순학과 뭐 여러 가지 수수료 명목으로 수확량의 6분의 1, 5분의 1, 그러니까 자연 소모비, 뭐 수수료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더 징수 그 기준 외에도 더 많이 걸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주와 누구의 갈등이 일어나요? 전객의 갈등이 나죠. 그리고 이 대립은 수조 문제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었다. 전주가 이유 없이 정계의 소경전을 탈취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이들 금지시켰으며 심지어는 이제 전주가 수조권뿐만 아니라 모두 이제 하죠? 소유권까지도 건들고 있는 거야. 예. 동시에 경장농민
납조농민들이 토지에 묶어두기 위해서 정객이 마음대로 자기 소유지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런 조치는 이제 있는데, 요런 조치들은 주로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행해지죠. 예. 왜냐면 소유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정객이 멋대로 이게 토지를 팔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생겨나죠? 전주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 세원을 파악 못하니까, 어떻게 돼? 세금 걷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기 위해서 소유주를 처분을 못하도록,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이거는 원칙일 뿐이지, 실제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소유권 왔다 갔다 해. 그거 어떻게 막겠나, 이거를.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가전의 취득은 단순히 수조권의 혜택뿐만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사실상 지배한다. 일종의 점유다. 그러니까 경작권, 소유권을 매매를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소유권 자체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객의 경전 소유는 본주 불완전한 소유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이 소유권이 뭐냐면 좀 약간 불안했어요. 확립되지 못해. 그래서 이거 전반적인 형상에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소유권 확립된 거는 한 16세기 들어와서 이제 확립이 되기 시작한 거야. 소유권이. 자, 그 다음에 전주와 정객 지배는 또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또 설명이 돼요. 우리가 이제 가족관계 있죠? 이것이 이제 뭘로 하냐면 군신관계도 이제 확대돼가지고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군신관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도 또 적용이 돼. 성리학적 관계가. 자, 그러면 군신관계 이제 좀 보고 모든 사회적 관계 이렇게 전이되고 이렇게 전이되고 그러는데, 자, 군신관계 입장에 보면 왕한테 충을 맹세를 해야 되죠. 신하는. 그 다음에 아들은 아버지한테 뭘 해야 돼? 효를 해야겠죠. 충효죠. 이 충효가 군신과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비슷한 관계도 다 적용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죠. 자, 수정하고 일반 그 수정민들, 그 수정에 통치하에 있는 민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수정은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민들은 어떤 자식 같은 존재야. 근데 이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이게 천륜을 어기는 짓이지. 그래서 고발을 금지시켜. 이게 부민 고발 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성향.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지만 자기 수정이 아닌 사람들 고발할 수 있어요. 일반 민도. 예. 그 다음에 주인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산업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산업인은 자식 같은 존재고 주인은 뭐야? 어버이 같은 존재죠. 고발하면 안 되죠. 뭐 반역죄에는 고발하면 안 돼. 우리 고발할 때는 또 뭐냐면 처벌받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전주와 정객도 마치 이런 관계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윤리적 정치, 뭐 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식의 이제 관계가 되면서 실제로 지배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사전은 뭘까요? 수조권을 누구한테 가지고 있는 거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은 공신전을 제외하고는 세전될 수 없었다. 세전될 수 없었다는 건 뭐예요? 세습할 수 없었다. 그래서 죽은 후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이제 퇴직할 경우에는 물려줘야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원칙일 뿐이고 실질은 세전되었다는 거죠. 네, 세전되었는데 뭐의 명목으로? 수신전과 후양전의 명목으로 세전됐다. 잠깐만요. 예. 잠깐 버그가 일어났어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수신전과 후양전이 이제 명목으로 이게 세전이 이제 법제적으로 이제 공인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이제 수신전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 이제 부인이 그 간류가 죽고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 계속 수전을 지킬 경우에 주는 거고, 후양전이라는 것은 그 자식만 있을 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명목으로 법제적 공인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분급이나 회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때 이제 이를 보완하는 법으로 뭐냐면 징고체수법을 이제 해요. 그래갖고 제대로 이제 물려나오고 죽은 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명목을 가지고 있다 불법적으로 그러면 타인이 신고하면 그에게 주는 제도를 또 시행을 해요. 예. 자, 근데 그게 제일 또 안 되니까 이제
가전제도가 잘 운영이 안 되고, 계속 세전이 되니까,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수조지를 둘러싸고 이제 간류층이 되니까 방목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 당시 아예 수신전과 후량전을 이제 몰수를 하고요. 현직자에게만 재분배하는 무슨 법을 실시하죠? 직점제를 실시하죠. 직점법.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을 이제 실시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수조권자가 또 와가지고 징세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성종 때는 간수간급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간수간급제의 내용이 뭐냐면 수조권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전주를 수취하는 것을 봉쇄하고요. 납조자가 전주를 누구한테 줘요? 간에 납부하면 정부는 이들을 받아들여서 1개월당 세대당 2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액수를 관리에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 통해서 이제 수요권자와 그 당시 또 그 정객 이런 관계를 차단하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뭐냐면 국가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직전제 출현의 의미를 보면 첫 번째로는 수조권자의 세전적인 권한과 직접 수주의 권한을 말살시킨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납조제의 경제적 성장이 반영한 동시에 중앙집권적 체제를 반영한 형상이 이해된다. 그래서 의미 쓰라고 하면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전제 출현의 의미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간수간급제가 이제 실시되면서 실제로 이제 녹봉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녹봉화. 예. 그래서 관리들에게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토지의 수조권을 주고, 그다음 두 번째가 녹봉인데, 실제로 이제 녹봉화됐다. 그래서 이 직전법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못해요. 그래갖고 명종 때 들어가면 이미 이제 그 지급을 중지시키죠. 그리고 완전 임진왜란 때 거치면서 완전 폐기가 돼갖고 수조권은 이제 수조지가 소멸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서 명종 이후에 직전제 폐지되면서 이제 지주전호제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해요. 예전엔 전주정객제가 이제 대세였는데 지주전호제가 본격화될 때 이 지주전호제는 이미 직전법 실시 때부터 조금씩 나타나요. 왜냐면 관리들이 퇴직 후에 봉급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든 최대한 뭐죠? 토지를 집적시킬 필요가 있겠죠. 자기 땅을.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확대되어 나가고, 그러면서 농장도 확대되어 나가죠. 그런데 이때 또 뭐냐면 집정법조차도 이제 안 되니까, 녹봉만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장이 더 확대되어 나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 거기 보면 이제 지주전호제하고 전주정객제, 이 관계가 있죠? 지주전호제는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전호는 빌린 사람이죠. 예, 임대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의 관계는 뭘로 통해? 지대. 내가 땅을 빌렸기 때문에 뭘 내는 거죠? 임대료를 내는 거. 요거와 이제 관련돼 있고요. 자, 전주 정객제는 이제 뭐냐면 전주는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객은 갖다 바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가 이제 전주 정객제인데 요의 관계는 이제 수조권을 이제 매개로 편성이 되는 건데, 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전주정객제는 어떻게 돼요? 하향 추세를 걷게 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지주전호제는 점점 상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제 가전법 체제가 붕괴되면서 명종 때, 왜냐면 이렇게 이제 지주전호제가 이제 일반화됐다. 요때 지주전호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농장제, 그 다음에 우리가 타조법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죠. 근데 16세기 중기까지만 농장제가 일반화된 거예요. 16세기 중반까지는 이때 농장제를 작계제라고 하죠. 자, 근데 이제 16세기 후반에 들어가면서 이제 변적 반수에 해당하는 타조법이 일반화돼요. 16세기 때는. 그래서 지주전호제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명종 때 가전법 체계에 붕괴하면 그때도 뭐 직전법이었는데 가전법이었냐?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볼 때 이제 직전법도 가전법의 한 태도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약간 이제 번역해서 쓴 거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직전의 페이지는 가전제도뿐만 아니라 삼국 시기에 장관 세월 동안 지속되었던 토지 분급제의 사실상 소문이다. 그러니까 전주 전국지의 소문이죠. 이로써 이제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 점유 및
전주 정객제에서 소유권상 전주가 전호 또는 정계로 파악되어 정근대 우리나라 신분 계급적 사회에 정형된 토지 소유 관계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전주 정객제를 바탕으로 한 토지 소유 관계가 그러니까 수조 관계가 이제 점유 관계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경주는 전주 또는 법제상으로 관념상 완전한 전주가 되었다. 감년적인 존재는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권한은 소유권만 남게 되고 그리고 토지 소유 관계도 이를 바탕으로 이제 남게 되었다. 자,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각자 보시고 뭐 국유인가 뭐 민유인 어떻게 하는데 이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다음 장이 아니라 이제 그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여기 자 자료 1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고려 말기 때 그 당시 이제 전시가치제가 무너진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건세가들이 지멋대로 하고 있다. 이런 것도 고쳐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조준이 이제 상서 올린 거고. 그냥 자료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건 공양왕 3년에 뭐가 실시됐죠? 가전법이 실시했죠. 요거 이제 좀 볼게요. 이게 관련된 사료로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자료 2번이. 자, 공양왕 3년 5월에 도평의사서에 글 올려 가전을 지급하는 법을 정할 것을 요청하니 왕이 따랐다. 그래서 이제 능침, 창고, 공사, 외가, 직전, 능금처 쭉 나와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국가기관이나 그 다음에 또 향징 영리같이 뭐냐면 국가의 어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대가를 지급한다. 그 내용이고 두 번째 이제 경기 지역부터 나오는데 경기는 사방의 근원이 마땅히 가전을 설치할 사대부를 우대한다. 사대부라는 건 관료들에게 주는 거죠. 요때 이제 관료들에게 뭘 지급하죠? 가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여기 중앙에 올라가서 뭐 그 지방간이든 어떤 중앙 간지가 올라가든 그들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의 대가로 이제 가전을 지급했는데 경기 지역에 지급한다. 경기 지역. 예, 오늘날 경기도 있죠? 서울 부근에 있는 지역.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요 밑에 이제 몇 가로 나눠가지고 18가 그래서 1가부터 해갖고 18가 기준으로 해갖고 시지는 없어지고 뭐만 지급하는 거죠? 전지만 지급하죠. 전지만. 예. 그래서 거기 보면 건무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임시직을 얘기하고요. 산직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간직이 없고 관계 맞는 명예직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외방 지역에서는 요거는 이제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죠. 외방은 왕실의 울타인이 마땅히 군전을 설치해서 군사를 기두고 이때 군전이라는 것은 뭘 지급한 걸까요? 수조지지만 겉으로는 서지지만 실제로는 면세권을 준 거죠. 자기 토지의 본전의 일부 지역 5개월 10개월까지 면세권을 줬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있고 그래서 이들에게 군전 10개월 그다음 5개월을 지급했다. 예전보다도 훨씬 뭐냐면 더 축소된 거야. 그리고 예전에는 사전에 가사나 토지도 인정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만 인정받는 거야?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만 본전으로서 인정받고 거기에다가 군전이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수신전하고 또 뭐가 나요? 후량전 있죠. 수신전, 후량전도 지급한다. 고려시대 때 구군전에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이 수신전과 후량전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제 퇴임한 후에 가전을 반납해야 되는데 수신과 후량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세전이 되는 거야.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전성을 없애기 위해서 수신과 후량을 폐지한 게 무슨 전이죠? 직전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들, 주요 내용들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요건 이제 있고, 뒤에 부분은 이제 각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전법의 주요 내용은 성종 그때 있는 그 성종실록에 보면, 자, 수신후량제를 폐지하여 직전이 실시됐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아마 이게 성종실록에 이제 그 적혀 있지만, 그 실제 조치는 이제 세조 때 했을 거야. 세조 때. 예.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전에 있는 내용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간수간급제, 성종 때 실시한 간수간급제에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직전의 사전의 세와
초과라는 말은 이제 뭐냐면 그 토지 소유 경작자에게 전조 외의 법집, 일종의 부가세를 징수하는 거죠. 이걸 초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또 거는데, 초과는 경청에 납부하며, 그 군자감은 미두 바꿔 지급한다. 이 말은 이제 뭐냐면, 자, 조세 수출 누가 하겠다는 거야? 이제 군자감을 이제 뭐냐면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간이 징수해갖고 간이 지급하겠다. 이걸 이제 간수간급제 내용을 적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도씩 이제 간을 징수하는 것은 이 봉급으로 세를 떼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2도에서 이렇게 징수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여기에 있는데, 요거는 뭐, 그 당시 이제, 이거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이제 이게 집정법이 이제 뭐냐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전세 수취제도를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보통 전세라는 것을 이제 하기 전에 대개 보면 조선시대 때는 여기 세 가지,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그 부세 제도가 있어요. 그게 전세, 그 다음에 공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가 뭐지? 용이죠, 용. 예. 그래서 있고 용은 크게 또 요역과 신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신역은 다시 군역, 직역,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천역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살펴볼 거는 이제 토지에 걷는 전세요. 토지에 걷는 전세.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결부제가 이제 중요한 기준인데 결부제는 뭘 기준으로 이거죠? 토지의 수확량을 전제로 했다. 그래서 이제 전제로 실제 면적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이적 동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적 동세가 뭐야? 크기는 다르지만 일단 같은 일결이면 똑같은 세금이 부과돼요. 그래서 1등급 토지와 나중에 6등급 토지를 비교해보면 4배 차이가 나. 6등급이 훨씬 더 크죠? 근데 생산량은 1등급 높기 때문에 같은, 규모가 작더라도, 4분의 1밖에 안 돼도, 6등급 토지보다 거의 비슷하게 이제, 생산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똑같은 세금을 걷는다. 이게 이적 동세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측량 제도가 필요하죠. 양전 사업을 했어. 그래서 보통 이제 건국대전에 보면 2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2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토지 측량 결부제를 이제 했죠. 제가 예전에 이제 결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결부 속파의 준말이죠. 결부 속파. 파라는 것은 한 우쿠만 질 수 있는 그 크기의 얘기고 그걸 10개로 묶은 것이 속이고요. 속을 10개로 묶은 것이 뭐냐면 부고 그 다음에 부를 100개로 나오는 법진 형태로 묶은 게 결이에요. 성인 남자가 짊어질 수 있는 크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부제는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갖고 토지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이고 국가에서는 결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속파를 제고 결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선시기의 토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같은 1결이라도 실제 면적에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1등급하고 6등급하고 몇 배 차이가 난다고 했죠?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4배는. 자, 고려후기의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3등급을 나누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공법이 만들어서 6등급을 나눠요. 그래서 6등급은 이제 크게 뭐가 있냐면 전분 6등법하고 연분 9등법이 있어. 그래서 이제 토지 세금을 거둘 때 토지의 비옥도는 예전에 3등급으로 나눴잖아요. 그걸 6등급으로 이제 나눠. 다시 세분화시켜서. 근데 예전에 조선 초기 때, 고조국이었던 조선 초기 때 토지 비옥도를 3등급으로 나눠서 징수했다는데 상중하잖아요. 근데 토지 비옥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건문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권력층들. 그러다 보니까 토지 등급을 되게 보면
1등 상중하 중에 되게 어디를 줄까요? 하를 둬, 하. 그냥 측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강우량 정확히 측정이 안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토지 아니 그러니까 강우량 상관없네. 토지 비옥도가 이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3등급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었어. 예. 왜냐하면 이제 3등급을 뒀지만 실제 토지 비옥도는 세금의 주요 기준이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풍운이거든. 풍운에 따라서 이제 전세율을 이제 결정하는 건데 이때 이제 객관적 기준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뭐냐면 다펀이라는 걸 뒀죠. 다펀 손실제, 네, 손실법이라고 하죠. 다펀 손실법은 뭐냐면 추수기 때 이제 뭐냐면 관리나 그 수조권을 갖고 있는 사전을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나 그다음 간이 직접 가서 보는 거야. 그래서 한 해 풍년과 풍년을 파악해서 깎아주고 이게 더 받으면 더 받고 그런데 주로 이제 깎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솔직히 이게 깎아주려고 하나? 더 받으려고 하지? 예,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다펀 손실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전주 다펀하고 간다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주 다펀은 누가 한 거죠? 이거는 사전의 주인이었던 그 관리들이 하는 거고 간다펀은 이제 간에서 이제 하는 것을 이제 간다펀이라고 하죠. 예, 전주다펀과 간다펀 이렇게 이제 있었다. 자,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전주다펀 문제가 있으니까 태종 때 간다펀으로 통합을 해요. 물론 이제 전주다펀 계속 간에 쪽으로 남아 있었죠. 자,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다펀 손실법이 이게 폐해가 많고 너무 주관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객관적인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법을 도입한 거야. 공법은 원래 중국의 한나라 시대 때 어떤 정해진 딱 그 뭐냐면 기준을 가지고 이제 걷는 세금을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걷자. 그래서 이제 그 추후기 아시죠? 추후기를 통해서 그 강우량을 정확히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해마다 구등에 걷어가지고 걷자. 이게 뭐냐면 연분구등법이야. 또 비옥도도 6개로 나눴죠. 전분육등법. 그래서 전분육등법에서 이제 여기에서 그 자를 이제 쓰는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자를 몇 개를 두죠? 6개를 둬. 6개. 비옥도에 따라서 6개를 두는데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상등급자는 1등급자는 비옥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상대적으로 자의 크기가 작죠. 근데 이제 6등급자는 자의 크기가 커. 왜냐면 비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등급자와 6등급자의 크기는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자를 달리해가지고 세금을 걷는 것이 뭐냐? 전분 6등법의 측정 방법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걸 이제 양적동일법이라고 이게 뭐라 양적동일법이 아니라 제가 수동이척법이라고 하죠. 예, 수동이척법. 그래서 이 수동이척법이 나중에 1등급 자를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그 세금을 걷는 뭘로 바뀌죠? 호종 때 양척동일법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 결과는 똑같지만 양척동일법은 1등급 자를 가지고 체감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세금을 걷어요. 계산은 똑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때 1결의 수확량이 올라갔어. 미국 400도로 올라갔죠. 예, 400도 기준이 올라갔다. 그래갖고 이제 20분의 1을 거두니까 20도를 걷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20분의 1이니까 더 나아진 것 같죠. 왜냐면 예전에 몇 분에 걷었어요? 10분의 1을 걷었잖아. 예. 자, 근데 그게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예, 20분의 1이라도 일단은 왜 좋은 게 아니냐면 예전에는 전품이 다 하등급이었죠. 다 밑에 까놨다. 근데 요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결부터 해갖고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이제 뭐냐면 전품이 나눠져.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한 거예요. 20분의 1이지만 전품이 전반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일종의 상승해서 더 징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약간 불만이 더 생긴 거죠. 예, 좋은 게 아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연분구등법은 이렇게 있고 잠깐 이렇게 전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연분구등법의 전세는 미국의 이제 전적 20분의 1을 거는 20두고
이두씩 감해주는 그래서 이제 했다.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공법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공법은 원래 여러 해 동안 토지 생산량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아 10분의 1을 해당한 것으로 그 일종의 정액세법이다. 그러니까 답헌 손실점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딱 정해놓고 이렇게 세금을 걷는 제도고 이것을 중국 고대에서 실시했는데 하나하 때부터 실시했는데 세종 때 들어와서 실시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조가 이제 민주주의 모습을 잘 보여나가는 게 뭔가 예전에도 기출문제 나왔지만 이거 이제 실시하기 전에 시안을 만들어 놓고 찬반 여론을 물어봤어. 투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법에 찬성하는 사람들 이제 내용을 보면 좀 이렇게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뭐 간민 반대 이렇게 나왔는데 지역별 보면 함경도하고 평안도는 반대가 많았어. 하삼도는 반대가 없고 찬성표가 많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기준은 결부 초안은 아니라 결부가 아니라 경무법이었어요. 토지 면적. 그러니까 토지 면적 가지고 걷자, 절대 면적 가지고 걷자 하니까 당연히 함경도 평안도 사람 수는 적은데 토지는 되게 넓거든요. 자기들이 세금을 왕창 내야지. 근데 하삼도 지역은 인구는 많지만 토지는 어떻게 해요? 적죠. 근데 그 토지 자체가 비용도 되게 높아. 그러니까 토지가 적으니까 자기는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반대 창선표가 몰표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다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또 뭐냐면 다시 수정을 해서 정제상조소를 만들어갖고 이제 다시 원래는 경무를 하야 되는데 경무가 많이 많다 해가지고 결부로 이제 바꿔가지고 뭐냐면 최종안을 확정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대동법처럼 한 번에 실시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실시했어요. 그래서 하담도 시작해갖고 함경도까지 시간은 한 40년에서 60년? 이 정도 이제 시간을 시차를 두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법의 시행으로 이제 전품에 따른 일개 실질 명령이나 전세 액수는 생산에 증대한 여건을 종소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뭐 10분의 1에서 20분의 1. 그러나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왜냐면 전반적으로 상승했죠. 전품들이.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개간 농지, 정전, 지향 농지, 황무지 같은 이런 것들 양전들이 정확한 여전히 정확하게 기하기 어려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실시 외에도 담당 간원이 자의적 집회와 전세 부담제 신분적 위치에 따라 전세의 결정하는 폐단이 있었다. 그래서 뭐 자도 한 6개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유리한 데 갖다 붙이고 이제 특정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 양반 같은 경우에 지주들이 많았지, 양반 지주들. 그럴 때는 편히 봐주거나 그냥 좀 백성들 좀 목 사는 백성들은 뭐냐면 엄격하게 이제 특정하거나 원래 그 좀 등급이 낮은 땅인데도 1등급 잘 갖다 붙여갖고 재거나 그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주 계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전품 등급 연봉 거의 무시해. 하품을 다 깔아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품 구등품도 거의 유명무실화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인조 때 들어와서 영정법을 실시할 때 제 하드급이 몇 두부터 이게 4두부터 해서 6두 요것만 걷고 이제 하죠. 왜냐면 양반 지주들이 땅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선에서 이제 그 세금을 차지한 비중제 그 전세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 오히려 많았던 건 뭐냐면 공납이었죠. 공납 부분이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 외에도 이제 대동미, 뒤에 있지만 삼수미, 결작 이런 것들 정규직 부세와 여러 가지 수수료, 운송비의 작부금에 이르기까지 가중한 부담이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나중에 영정법 비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죠. 근데 이 부분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이제 하기도 하고요. 자, 양전을 볼게요. 자, 이 양전은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고조나 조선시대 때 행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기록에 보면 건국대전에 호전에 보면 20년에 한 번씩 하기도 돼 있거든요. 토지조사들. 근데 실제 20년만 한 번 못했어요. 왜냐면 양전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동원됐기 때문에 대개 보면 뭐 5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이렇게 이제 했던 게 이제 실질인 거고. 자, 하여튼 그 한 번 정해진 토지의 등급, 전품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인간에게도 인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토지에도 뭐가 있는 거야? 전품이 있어. 토지의 등급이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게 상등호라고 해서 계속 상등호가 아니죠.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뭐냐면
그 여러 가지 홍수, 가뭄, 태풍 때문에 항무리가 될 수 있고 예전에 벌어진 땅이라도 뭐 제 농사 잘 지어가지고 비옥도가 올라갈 수도 있죠. 이게 풍급이 전풍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걸 다시 뭐냐면 계속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조가 징수됨으로 전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양정의 필수적인 내용이었다.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처럼 자를 뭘 뒀죠? 다른 자를 뒀죠. 수등이척. 그래서 뒀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공법 이전에는 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되게 무식하게 됐어. 그래서 그 어른의 한법 있죠. 이 한법을 가지고 쟀어요. 근데 한법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뭐예요? 주관적이고 약간 그 상대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세종시대 때 뭔가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세종시대 때 악을 정리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기준론을 정했거든요. 그 기준론을 정한 기준을 가지고 자를 만들고 주척을 만들어가지고 쟀어요. 그래서 주척을 기준해갖고 6개의 자를 만들어갖고 달리 된 게 수등이척법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1등급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체부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양척동일법이라고 호종 때 들어와서는 이게 양척동일법이 이제 제도화 돼버려. 그냥 요 내용들을 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측정 방법까지는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쭉 넘어가시면 돼요. 수학적 계산을 하는데 뭐 인고 시험에 뭐 수학적 계산까지 나오겠어요? 그 자가 나오고 토지가 넣고 이거 재보시오 이런 식으로 안 나오고 다만 우리는 여기서 알 거는 양척동일법이 뭐고 수등이척법이 뭐나 그 개념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돼. 그걸 억지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선시대 향리들도 잘 이해를 못해갖고 그 뭔가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알아서 뭐하게 지금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고 자, 양전시에 이제 양안을 작성하죠. 이 토지 대장을 이제 작성하죠. 다음 장 넘어가면. 그래서 그 양안은 이제 전담의 구분과 소재, 그냥 토지 소유자의 위치, 소유주 위치, 전품의 등급과 모양, 결비의 수등을 이제 여러 가지 하고, 그 다음에 5개월마다 천자문의 좌우로 사용해 표시했다. 그 다음에 양전은 법제적으로 아까 2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시행하는 거 됐죠. 그리고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았어요. 실시하지 못했고 그때보다 이제 새로 작성된 양안을 세부로 만들어서 호조, 본도, 본업. 호조라는 것은 이제 중앙에 있는 호조의 창고에 보관해 놓고 본도는 그 토지가 소속된 도를 얘기하는 거죠. 본업은 그 토지가 소속된 읍. 이렇게 각각 보관해도 했다. 근데 실제로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너무 아까 전에 좀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농민들에 대한 작폐가 이제 막심했다. 왜냐면 측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뇌물 받아먹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양반 토호 간의 이해관계가 또 걸킨 게 있다 보니까 100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양정 사업을 몇 번 했다고 보시면 돼요. 한 5번? 다 5번? 그 정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이 됐어. 일부 지역. 그러니까 국가 입장 올 때는 토지도 파악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뭘 하는 거야? 그냥 총액제를 실시하기 제일 편하죠. 그냥 마을 단위도 이렇게 지역 단위로 총액을 부어놓으면 그냥 알아서 가지고 그냥 일정한 수는 이제 확보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강무 개혁 때 양전 사업 있죠? 강무 양전, 지계 발급 의미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전국적으로 실시하지도 못했어요. 일부 실시하다가 중단됐죠. 그걸 이어받은 게 나중에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야. 일제시대 때 진정한 뭐냐면 전국적인 양전 사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는데 요거 뒤에 부분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양전과 관련된 내용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 공법제도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각자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자료 2번을 이제 보면 이때 이제 그 뭐가 나오냐 답헌 손실의 문제점이 나와. 예. 그래서 그 답헌 손실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전주 답헌하고 간 답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태종 때 들어가면 명목상 간 답헌은 다 통합이 돼요. 근데 간 답헌을 할 때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위에서 누굴 보내냐면 경차관을 보내요. 경차관을. 이 경차관의 지도 아래 이제 밑에 있는 수령들이 이제 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또 일반 위관들 뽑아가지고 이제 전국단위 이제 뭐냐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감찰사가 이제 경찰관을 지도 아래 감찰사 수정은 좀 협조관계고 그 다음에 전국단위 이제 그 도내에 위관을 뽑는데 위관들을 이제 뽑고 그 밑에 이제 일부 항리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 위관과 이 항리들이 제대로 일을 하냐 안 한다 그거지. 그 멋대로 이제 뭐냐면 다폰을 한다. 그래갖고 농민들에게 세금 뇌물 받아먹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폰 손실을 없애고 뭘 한 거죠? 공법을 실시한 거죠.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공법에서 다폰 손실을 없앴다고 해도 명목상 없앤 거고 실제로 없애셨을까요? 계속 남아있어요. 결국에는 세조 때 그걸 인정해가지고 성종 때 건국대전에 그게 남아있어. 그러니까 원칙은 다폰 손실 없애려고 했지만 이런 간다폼의 문제점 했지만 실제로는 계속 남아있었다.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요거는 그 당시 이제 그 공법 실시 이전에 다폰 손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조 3번은 뭐와 이제 관련된 거냐면 이게 예전에 기출에 한번 나왔던 것들인데 여기 이제 뭐냐면 공법을 이제 실시하기 전에 시한을 가지고 전국적인 뭘 했죠? 그 당시 그 투표를 했어. 국민 투표를.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조 3번은 호주에서 중해의 공법에 대한 가부를 위노하여 갖추어 아래기를. 이 공법이 예전에 가로치고 무슨 법이냐 물어본 적 있어. 너무 쉽죠? 네. 그게 몇 년도 문제였냐면 16년 기출 문제였어. 그래서 공법 또는 전분 6등, 연분 9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문제점도 이제 몇 가지 쓰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제 가부의 위노를 갖추어 아래기를 전라도의 수정 42명, 풍간 총민 29,505명 가하다고 하고 찬성하고. 그래서 왜 전라도에서 그걸 뭐냐면 되게 찬성이 많을까요? 이때 이제 초안은 뭐였다? 경무법이었어. 절대 면적. 그러니까 전라도는 곡창지대 아니야. 자기들 불리한 게 아니라 자기 유리하죠. 절대 면적이면 토지는 적은데 비옥도는 상당히 높은 토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보다는 찬성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도 이제 뭐냐면 요 토지조사 할 때, 공포 실시할 때, 관련된 뭘 했다? 국민투표를 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좀 자료 4번은 공법 실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정식적으로 공법을 실시한 게 있는데, 어디에서 이제 했죠? 전제 상종서. 그래서, 앞에 이제 내용은 시한과 관련되고, 이게 이제 안 되니까 다시 수정해갖고, 전제 상종서를 만들어갖고, 시한해갖고, 거의 정제 상종서에 이으면서 이제 통합을 했죠. 그래서, 여기 주요 내용은 이제 뭐냐면 연분 9등, 그 다음에 전분 6등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된 이제 공포 사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목민신서에 나와 있는 것은 6등급으로 나눴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요 6등급이 이제 전품 관련돼서 6등급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냐면 문제점이 많았다. 이걸 이제 지적한 거죠. 이런 것들을 지적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조 6번은 뭐죠? 이거는 20년마다 한 번씩 뭘 하는 거죠? 토지조사 사업, 양전 사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양전을 해가지고 뭘 작성하죠? 양안을 작성한다. 토지대장을. 그 관련된 내용인데, 자,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다시 측량해 양안을 만들고 호조, 본도, 본읍에 각각 갖춰준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그때 이제 기준은 주척이에요. 주척. 예. 그래서 중국 주례 규정에 따라 양정척인데, 근데 실제로 이게 주척이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지. 그러니까 세종시대 때 악기 편찬하면서 악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주척을 기준 만들 때, 음의 기준을 만들 때 그 자를 가지고 이제 쓴 거야. 그래서 이게 주나라의 말이 자라고 하죠. 실제로 세종시대 때 만든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료 7번은 뭐와 관련된 호정이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자, 앞에서 이제 약간 전분 6등급에서, 뭘 쟀죠? 전품을 잴 때, 무슨 잘 쟀다 했어? 각기 달리 쟀다고 했죠? 수등이척법이 되겠죠? 근데 이 수등이척법이 나중에 이제 관리화되면서 뭘로 바뀌어요? 양척, 동일법으로 관리화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제적으로 이제 확립된 것이 호정대요. 예, 그걸 이제 관련된 내용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료 8번은 각자 보시고 이 부분은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뭐 그냥 9번하고 10번은 그 관련된 이제 자료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 장 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은 공납과 관련된 거예요. 공납제. 예. 그래서 시험 문제는 공납제가 많이 나와요. 공납 폐단을 어떻게 개선했냐 대동법하고 연결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자, 공납은 원래 예전에 이제 고조시대 때는 크게 볼 때 뭐에 속하는 거죠? 요역에 속해요, 이 공납은. 고조시대 때는 독립된 어떤 세제가 아니었어. 요역인데 이게 왜 요역에 속하느냐 하면 대개 이제 공납은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로 이렇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개인 단위로 이렇게 부과되는 게 아니라 고을 단위로 부과되는 거예요. 고을 단위 지역마다. 그래서 그 수정들이 고을마다 부과된 이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요 지역은 제주 지역은 감이 굴이 유명하죠. 굴을 부과해. 그래서 1년에 뭐 10톤씩 갖다 바쳐라. 이렇게 부과하면 이걸 다시 이제 향리들과 이제 해갖고 논해서 일종의 n분의 1씩 나누는 거지. 여기에서. 그래서 그러면 그 백성들이 자기가 이제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굴을 따다가 갖다 바치면 이걸 다시 이제 지방 수령이 모아가지고 검사를 한 다음에 중앙에 올려 보내는 거야. 이게 이제 절차가 갈 때 실제 요역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조선시대 들어가면서 이게 요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공납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독립된 세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연원 때문에 요역의 기준과 공납의 기준은 일치해요. 일치해. 요역의 기준이 바뀔 때마다 공납의 기준도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공납이 대동법이 되니까 이제 요역도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서 대동세의 통합이 돼버려. 서로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공납제 내용이 나오죠. 공납제. 공납제는 해당 지방의 특상 토산물을 공물을 지정하여 그 임토 작공의 방침에 따라 정해진 공물을 지방 군현의 주체가 되어 지방 각 간청에 직접 납부하는 제도죠. 그래서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직접 납부하는 제도가 공납제고, 그 주체는 일반 국민이 아니라 누구다? 군현이다. 군현.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그 뒤에 이제 보면 그 토사물이 산출되는 지역에만 해당 공을 분쟁할 경우에 그 지역은 중앙 권력의 집중적인 수탈 대상이 됐죠. 그래서 국가는 공물의 국민 부담을 공정하기 위해 인토 작공의 원칙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토 작공이 뭐예요? 해당 특산물을 그 지역에만 분산되는 집중하면 하는데 너무 많이 부과할 경우에는 그럴 거잖아. 그래서 생산되지 않더라도 일부 지역에는 또 불상 공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생산되지 않는 분연에도 분정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생산되지 않는 그 분정을 하면 문제점이 뭐냐면 이걸 어디 구에다 갖다 바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갑산 지역에 저기 삼수 갑산 지역 있죠? 한경도 지역에 굴을 부과했어. 그 굴을 부과했는데 거기에 굴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뭔가 제주도에 가서 사야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때부터 대신 납부하는 방납의 소지가 이제 있죠. 이런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되죠. 자, 공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공물하고 진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공물도 그 당시 그 여러 가지 또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납부 시기에 따라서 뭐 상공, 벌공. 상공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벌공은 그때그때마다 납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납부 주체는 뭐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공분야 이런 전세 주는 거는 이런 거는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납부하려고 할 때 뭐에 입각해서 중앙이면 공안에 입각해서 납부를 해요. 상공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공항의 기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뭐다? 상공이고. 그래서 분시로 납부한 것이 별공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진상이 있어, 진상. 진상은 상공과 별공과 달리 누구한테 납부하는 거냐면, 이거는 그 당시 이제 국왕이나 왕실의 개인 물품을 납부한 거야. 개인에게. 국왕이나 왕실. 그래서 국왕이 먹는 뭐냐면, 주로 이제 음식 같은 거 있죠. 궁궐에서 소비된 음식.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식자재, 레시피, 이런 것들을 뭐냐면, 갖다 바치는 게 이제 진상이에요. 근데 이 진상이 좀 약간 고된 게 뭐냐면, 지금은 냉장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또 도로가 발달했기 때문에 뭐 하루에 잡힌 뭐 예를 들어 수산물 같은 거 있죠. 고등어, 이런 것들 싱싱한 걸 당일날 서울이나 이런 데도 먹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안 됐어. 왜 안 됐을까요? 일단 냉장 기술도 없어. 그다음 도로망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그래서 15일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갖다 바치면 상한 게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걸 보관하려고 뭐 얼음도 만들고 온갖 고생을 하는 거야. 빨리 수송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 있잖아. 막 진짜 완전히 뭐 사이코 같은 걸 사람을 뭐라고요? 진상이 나거든, 진상. 요만한 진상이 나온 거야. 하도 그 짓을 하니까. 예. 근데 진상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왕이 좀 먹다 보면 그 왕이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없잖아. 근데 음식만 보고 이거 음식이 좀 약간 신선하지 못하다. 예전 맛이 아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 지방 사정을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더 뭐냐 폐해가 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상이. 예. 자, 일단 공무의 종류와 수량은 그 각 지역마다 이제 뭐냐면 사정에 따라서 이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 소유 경비에 따라 기준이 책정돼요. 특히 이제 조선시대 때는 전세를 거뒀지만 전세가 실제로 별로 큰 비중을 못 차지해. 왜 차지하지 못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세는 되게 양반지주들이 장악이기 때문에 별로 걷는 세금이 없어요. 거기서. 그래서 실제 세금은 공람에서 많이 걷거든요. 그러니까 공람에서 어떻게 뜯어내려고 국가의 임의대로 지역사정 고려하지 않고 뭐냐면 걷죠. 그래서 한 번 딱 정해진 공안은 수정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특히 연산군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연산군은 공안을 대규모 수정을 했어. 그래서 예전에 공안보다 더 많이 걷도록 수정을 해놨는데 문제는 연산군이 죽고 이제 쫓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종 때 하면 그걸 뜯어고쳐야 될 거 아니야. 예전대로. 근데 한번 딱 뜯어고친 거는 이제 이렇게 학대된 거는 안 뜯어고쳐. 구의 정권도. 왜?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요때는 성황 지도가 어떻고 뭐 하면서 예전에 왕이 어떻고 뭐 하면서 안 뜯어고쳐. 왜? 뜯어고치면 이제 재정 확보가 힘드니까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제 폐단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안에 일단 한번 등록됐으면 조정하기 좀 힘들고 그리고 감면되는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 고를 다른 고에서 이걸 또 해야 되고 임납이라는 거 있어요. 임납은 뭐냐면 올해까지 한 내년 거를 기준에 또 뜯어가지고 미리 걷는 게 있죠. 저도 예전에 병가지 한번 낼 때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 저도 처음 알았는데 원래 한 5, 6년 하면 병가를 한 20 며칠 2달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병가를 이제 갖다 붙일 수 있고, 세 달 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더, 병가를 내야 되겠다. 편법이 있어. 그 전에, 이제 내년에 있는 거를, 그 원래는 2달, 연가가 20 며칠이거든요? 그걸 한 10일인가 15일을 끊어서 쓸 수 있어. 그 갖다 붙이더라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있고, 또 문제점이 뭐냐. 이게 공란의 문제점이 그 당시 공물의 양이 9년에 소속된 토지의 다가를 기준으로 해서 9년 단위로 측정됐고, 그래갖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9년 단위로 측정했지만, 이게 n분의 1을 하죠. 특정한 민원의 정욕을 해가지고 실제로 9년 민 노동력을 동원해갖고 생산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말했지만 공납은 일종의 요역의 한 종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인데, 그 특정 민원에게 일부 납부함으로써
원래는 이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그냥 납부 책임은 안 지는 거야. 근데 동원되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가 자신이 동원되고 하기 때문에 성한 것이 뭐냐면 문제점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특정한 민원에게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니까 일반 민원들에게 그냥 뭐냐면 또 n분의 1래요. 특정한 적용공안이나 그래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됐다. 네. 그래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뒤에 넘어가서 공란의 문제점이 이제 아까 처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때 연산군 때 한번 더 늘어나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15세기 들어가면 일반 9년에 큰 조세분의 공납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이제 해결해 나름대로 자체적인 이제 노력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여러 사회 경제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공람의 문제점 상담 과정에서 이제 등장한 것이 대납과 박납이죠. 대납과 박납을 이제 볼게요. 이 뿌셈에서는 대납과 박납을 구분시켜 놓더라고요. 다른 책에서는 거의 의미 없이 그냥 썼는데 하여튼 요즘에 뿌셈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뿌셈을 기준으로 얘기하죠. 대납은 이거는 군현민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대납이야.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납은 어느 정도 한정돼서 뭐냐면 인정해줬어. 근데 박납은 뭐냐면 이거는 군현민의 동의 없이 중간에 이제 중앙 권력가나 이런 사람을 짜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조작을 시켜서 자기 업자를 통하지 않고는 방납업자를 통하지 않고 도저히 안 받아주는 그런 것들이 박납이에요. 이건 불법이죠. 그래서 대납은 박납은 이건 좀 합법적인 성격 강하고 그리고 이건 동의했는데 박납은 좀 불법적이고 이거는 좀 약간 인위적인 자의적인 성격이 강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게 박납이 문제가 됐던 거죠. 사회 문제가. 그렇지만 이제 대납과 박납에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뭐냐면 대납과 박납은 뭐가 발달을 촉진시켰다?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의미를 두더라고요. 여기서는. 예,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들.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공무의 상납 과정에서 대납과 박납 역시 일찍 전개됐다. 박납은 공무를 부담하는 백성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인을 비롯한 박납업자들이 공무를 미리 중앙관청에 납부하고 나중에 그 지방 군현민들의 그 수령을 대가를 받는 거다. 자, 그래서 일종의 공물 청부 행위죠. 예. 그래서 박납은 국초 이래 정부에서 금지됐고, 그렇지만 일부 지역의 조선 초기 때는 뭐 좀 일부에서는 허용했다가 다시 금지했고, 구의 정부 조선 정부의 방침은 박납 금지 이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박납의 문제점이 이제 일어났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게 이제 박납업자들이 권력층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수령하고 지방 그 뭐냐면 관리들 그리고 중앙 관리들 이렇게 연결돼 갖고 이때 이제 박납업자를 거치지 않고서는 퇴잘라 그 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지방 군현에 마련하여 상납한 공물 또한 중앙관청의 서리 노예들이 노예라는 말보다 노비라는 말이 맞겠죠? 노예라는 정도나 박납업자들 연계돼 품질이 나쁘다는 핑계로 그 수납을 거부하고 박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납을 이제 좀 구조를 봐야 돼. 자, 우리가 이제 그 역사 전원이나 이런 데는 참 잘못된 게 뭐냐면 그 박납, 그러니까 공물을 일반 백성들이 지방 관청에 갖다 바쳐요. 그럼 지방 수령들이 보고 퇴짜를 놓는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박납업자를 끼고 이렇게 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도식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농민들이 있지만 농민들이 실제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일반 그 군현에 갖다 바치면 일반 군현에서 이제 향리나 이런 사람들 올려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향리들은 이제 일반 군현들 향리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지금 중앙에 그 공나무를 갖다 바치는 큰 창고가 있어요. 창고에서 이제 납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런 구조야. 근데 문제는 농민들이 군현을 통해서 갖다 바쳐도
이게 이제 아전대 오잖아요? 중화창고에 거기 있는 노비들이나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들이 그 당시 누구하고 짜냐면 박납업자들과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뭐냐면, 거불례. 이거 뭐 여러 가지 명물 붙이겠죠. 뭐 이거 보니까 이거 썩었네. 지 떨어진다. 그래 거부하면,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이게 안 받아주니까, 이제 이것이 몇 번 거치다 보니까, 박납업자들 와가지고 우리한테 해라. 수정한테 좀 이렇게 뇌물도 주고. 그러면 수정이 어차피 몇 번 거절당하니까, 뭐냐면, 얘한테 맡겨. 그럼 박납업자들이 어디서 물건을 사가지고 갖다 바쳐요. 창고에. 그러면 박납업자들 자선 사업가는 아니죠. 이 사람들이. 뭔가 대가가 있으니까 그걸 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면 그 연수증을 가지고 와가지고 군현한테 갖다 주면 군현에서 그럼 너희들이 이제 농민들 징발해라. 그래서 농민들이 징발을 하는 거야. 그런 구조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군현에 가가지고 직접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전에 역사 전원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대학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참 대학 교수가 조선사 전공하신 분이 저렇게 박납의 어떤 공납의 구조를 잘 모를까 했는데 그분이 조선 정치사를 전공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조선사 전공했다고 해도 그 분야에 따라서 아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예, 채태선이 거기에서 연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재밌었어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 박납 활동이 이제 돈이 되니까 많이 이제 개입이 돼. 망실, 간인, 사대부 세력, 그 아래는 승려, 상인, 서리까지 다수의 계층들이 이제 하고, 그래서 박납을 하려면 누구와 권력과 결탁이 꼭 필수적이죠. 예, 그래서 권력과의 결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 박납 과정이 이제 쭉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자, 201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면, 박납의 확대는 공납적인 제도적 미비점과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아니었다. 15세기 중반 이후에 확산된 곡물 박납은,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당시에 산업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개됐다고요. 그래서 이 박납업자들이 이제 교환을 하면서 마련한 곡물의 상품화, 그 교육의 활성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 박납업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곡물의 상품화되고 대규모 교환체가 형성돼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어떤 것도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뭐냐면 내용으로 적혀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박납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박람회 문제에 대해서 좀 개선하자는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갖고 이제 선조시대 때부터 이제 그 논의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곡물수미법이야. 예. 곡물수미법, 줄여서 수미법이라고 하죠. 수미법은 뭐예요, 수미법은? 이제 곡물 걷지 않고 쌀로 걷자. 이런 것들이 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심해갖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공납자 폐단을 시정하는 동시에 당시에 발전하고 있는 상업에 대해 국가 파악을 장악하는 확대 방침이 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약간 힘들었어. 왜냐면 상품화폐 경제가 좀 발전된 기미가 보였다고 해도 조선후기처럼 완전히 발달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쌀로 갖고 시장에 가서 여러 다양한 그 전국적인 물품들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만료만 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된 시기부터 이게 이제 17세기 들어오면서 뭘로 바뀐 거죠? 이제 대동법이 모태가 되는 게 곡물수미법이죠. 예. 그래서 뭐 대동법은 사대동이나 반대동 뭐 이런 것도 합쳐갖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대동법, 그러니까 수미법 등장이나 대동법, 그 다음에 그 박람업자의 등장은 단순히 조세 수치 문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조세 수치, 그러니까 공납의 수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납 수치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변화와 발전상과 서로 연결돼 있다.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책의 주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한번 받고 좀 쉬었다가 그 자료 부분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